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가 산뜻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자,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 제 방송 아니고요. 예. 금요일 방송 제 방송 아니고요. 늘 오릅니다. 네. 예, 늘 오르고 오르는 그 폭도 좀 비슷해요. 어제도 한 1% 조금 안 되게 오르더니 뭐 저희 방송 중에 1% 이상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0.96% 4,669포인트 선까지 현재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도 뭐 오름폭이니까. 어제도 네. 952선 뭐 여기 왔다 왔다 갔다 갔다. 하더니 오늘도 네. 951선 누가 여기다가 본드를 붙여놨나봐요. 여기 뭐 야. 떠날 수 없는 뭐가 남겨두고 있나? 그러네요.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저희가 뭐 만듭니다. 잘 나가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따라는 가는데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아쉽다고요? 좀 아쉽죠.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쉬워요. 많이 혹시 아쉽죠. 코스닥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도훈 씨? 제가 말했잖아요. 네, 코스닥을 항상 작년에 또 응원을 정부가 해주시고. 이거 힌트 줬잖아요. 코스닥 시장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렇게 돈을 투여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대형주 싹 정리하고 옮겨 붙었더니 네. 제가 가서 그런지 붙진 않습니다. 자. 불이 안 붙어요. 자, 오늘은 그리고 음. 현대차 그룹주가 최근에 진짜 불 붙었잖아요.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 오토에버. 오토에버. 네, 오늘도 13% 급등. 야. 현대 모비스가 오늘 16%대 급등. 그리고 현대차가 무려 7% 급등.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만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묻은 것들은 지금 날아다니고 다 있어요. 가죠. 예, 부품주도 지금 뭐 상한가 치는 것들도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좀 자동차 가지고 계실까요? 예, 이게 저는 하나도 묻은 게 없습니다. 요즘 시장의 특징이 네. 반도체 우리 최근에 연말 연초 올랐을 때 진짜 무섭게 이거 맞아요. 맞아? 네. 이거 맞아? 괜찮아?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맞아? 괜찮아? 하는데 그 순간 우리는 괜찮아 하고 물음표를 던지는 순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또 마음 급하게 먹지 네. 마세요. 늘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급하게 마음 먹으면은 또 시장은 기회를 주지 않고 맞아요.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아직 숫자 찍힌 거 아닙니다. 차분하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제가 들어가는 순간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자동차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시해주세요, 당분간 공시. 여러분들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글로벌도 뉴스가 너무 트럼프랑 많아요. 파월 싸우고 있죠. 이란 맞아요. 시위 지금 격화되고 있죠. 또 JP모건 헬스케어 얘기해야 되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 좋습니다. 전에 저희 홍보가 있습니다. 아, 우리 네, 이거 해야 세미나예요. 돼요. 네. 저 NH투자증권 세미나 맛집이라는 소문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 오프라인에서 만남이 굉장히 소중하고 네. 완판 신화를 계속 써갔거든요. 어. 자, 먼저 압구정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1월 24일 토요일 11시에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구정 WM 센터에서 해외 주식으로 10년 10배 만들기 주제로 정우창 차장 그리고 박지훈 부장님 출격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또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청도로 떠나요. 어디죠? 충청도 청주에서 청주로 열립니다. 갑니다. 청주 또 교육의 도시. 네. 저희 외가 친척들이 여기 많이 아, 삽니다. 그래요? 네.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겠고요. 청주에는 세 분이 함께합니다. 아침엔 투자에서 든든하게 국내와 미국, 중국까지 짚어주시는 3인방이죠. 이혁진 차장, 네. 박지훈 부장 그리고 소진웅 과장이 국내 또 미중 증시 성공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기 영상 아래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있습니다.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셔서 요게 네. 또 선착순이고 선착순이고. 막 대규모가 아니에요. 저희가 소수정예로 함께 하거든요. 저희가 WM 센터니까 네. 각자 센터에서 진행하시는 그렇죠. 거여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근데 뒤에서 막 서서 보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셨다고 하는데 빠르게 신청하시면은 여러분들 자리 선점하실 수 있으니까 네. 선착순으로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이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의 남자인데 오늘 화요일인데 네. 하루 늦게 시차 때문에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미국 시차 미국에서 맞게. 미국 시차 맞게 라스베이거스 순회 공연을 마치고 막 귀국 가신 이혁진 차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우 네. 미국 시장입니다. 냄새, 바다 냄새. 아, 그렇습니까? 네. How are you? 가서도 한식만 먹었는데. 한식만 드세요. 롱타임 비빔밥 루시. 드시고. 영 안 롱타임 먹더라고요. 루시. 안 영어 좀 먹더라고요. 하셨어요 가서? 네. 네? 영어 좀 하셨어요? 아, 쉽지 않았습니다. 아 쉽지. 제가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실제로? 잃어버린 줄 알았죠. 아.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네. 찾으러 카지노를 막 돌아다녔습니다. 카지노를 가셨어요? 라스베이거스니까. 호텔이 카지노에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돌아다녔는데 결국엔 없었고 네. 그 안 되는 용어로 손짓과 발짓과 그 찾으시진 네, 못하셨어요? 결국엔 찾았어요. 아, 결국엔 찾았어요? 찾으셨다. 네, 그래서 네. 그날 밤을 새고 아침에 찾았어요. 아침에. 그래서 다행이네요. 시차 적응을 지금 이틀째 하고 있습니다. 음. 너무 힘듭니다 지금. 진짜 근데 미국 갔다 오시면은 한 네. 일주일 정도는 시차 적응에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화요일에 빠르게 달려오신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가기 전에도 뭐 로봇의 맥락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 그리고 중국의 의도가 분명히 CES에서 존재했었는데 의도대로 되지 않았던 것, 네. 죄를 뿌린 것, 네. 한국의 로봇이었다라고 오,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서두에 말씀 잘 주셨었는데 최근에 트럼프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세계 경찰을 하기로 한 거를 끝냈고 이제 세계 군인을 하기로 한 거 세계 아닌가라고 군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국이 달라진 지금의 전략이 우리 입장에서 뭐 득과 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주식의 입장에서 좀 득이 되는 부분들 네. 하나 찾아와서 좀 그 말씀도 같이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뒤에 중국과 한국에서도 정책 효과들 앞서서 뭐 대표적으로 코스닥 정부가 사라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국민 성장 문제. 답답하다 네.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타임라인은 1월 말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뉴스가 그때 나오는 것이지. 1월 말이에요? 예, 1월 말부터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그냥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와요? 그 이야기도 지금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코스닥 투자에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상패. 상장 폐지. 네. 그럼 코스닥의 시간은 언제 오는가? 네. 상장 지나고 폐지 나서? 실질 심사가 많은 감사 보고서 시즌 전후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리긴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다가오곤 있다. 그게 네. 언제예요? 그러면 그 예상하는 예, 보통 이제 2, 3월 2, 3월 정도. 정도 네. 됩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CS 얘기를 바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주제가 변화에서 찾는 기회. 그 변화를 현대차그룹이 다 가져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어떤 거 좀 보고 느끼고 오셨어요? 사실은 그 원래 미국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진행에 따라서 좀 CS 얘기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CES는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큰 거는 두 가지예요. 자, 키노트에서 무슨 얘기들이 나왔는가.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전시장을 네.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좀 느꼈는가인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2025년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CES의 컨셉은 와우였습니다. 와우. 사람들이 놀래킬 만한 포인트들 하나씩 좀 이제 공개를 하고 뭐 머나먼 이야기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힌트만 네. 주는. 네. 자, 그런데 사람들이 AI라고 하는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와우에는 만족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26년도부터는 나우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지금 너네 이거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전시장에 뒤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거의 100% 다 시연이었습니다. 시연. 네, 로봇이 너네가 있어? 보여줘. 그리고 로봇 솔루션을 퀄컴이 예를 들어 만들 수 있어? 그럼 보여줘. 네. 자, 이런 것들이 실제 CES에서 거의 도배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CES 실제 다녀온 분들은 이거 무슨 뭐 로봇 박람회도 아니고 네.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키노트 스피치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네. 왼쪽이 제가 이제 CES 때마다 젠슨 왕의 옷이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때 CES만 이렇게 악어 가죽을 입고 나오세요. 악어 거주 가죽이네요. 이유가 뭘까? 다 잡아먹어 글쎄요, 버리겠다. 모르겠어요. 내가 이 그래서- 어깨를 다 잡아먹어 버리겠다. 네. 근데 이제 그 결론은 저는 이 반도체 시장은 26년도에 키워드 하나 꼽자라고 하면은 어쨌든 다각화, 다자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엔비디아도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각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그냥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네. 네.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뭐 기타 등등 좀 여러 가지 칩에 대한 솔루션을 내야 생태계를 넓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파마이오 공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소형 로봇 제슨이 내장된 것들을 시연도 실제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베라루빈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 성능을 좀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근데 강조된 것은 추론이 5배 좋아진다. 그러면 추론으로 뭘 쓸 것인가? 결국에 우리가 어디 소프트웨어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에이전트 AI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우리가 하드웨어로 체감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네. 피지컬 AI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두 개를 하기 위해서는 루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루빈은 올해 연말에 나오니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느끼는 피지컬 AI의 어떤 레벨보다도 우리가 1년 정도 뒤면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준 레벨이 올라갈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화이트 컬러의
임금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실제 기업에서도 주니어들 안 뽑아요. 왜냐하면 지금 AI가 주니어를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시니어의 역습이 시작됐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근데 문제는 하더라고요. 네. 내년도에는 시니어의 위기도 올 거라고 그래요?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기술 다 주고 로봇한테 다 물려주고. 네, 그래서 그래요? 올해는 다 주니어의 물려주고. 위기, 내년도에는 시니어들의 어떤 도전을 좀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가전업체들이 전부 다 에이전트 AI 시대를 예고를 했어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실제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일반 우리 여기 텔레비전도 보이고 여러 가지 가전이 보이는데, 네. 자, 여기에는 에이전트 AI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에이전트 AI를 적용하기 위한 단말기 솔루션도 다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리, 지니야, 뭐 알렉사 비슷한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새로운 제품을 사도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에 우리 요 단말기만 달면은 어. 100%는 아닙니다만 네. 뭐 유사 기능을 쓸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호환이 된다. 전부 다 에이전트 AI 시대에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시연된 것들 보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카메라를 통해서 뭐 애완견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네. AI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주인이 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냉장고에 넣었던 것들 줄 중에 이제 상한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냉장고가 이 제품은 언제 와서서 지금 정도 되면은 상할 것 같아요라고 알려준다고. 네. 예, 그리고 가전에 대해서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이제까지는 레시피가 다 있어서 이 제품을 넣을 때 내가 어떤 거는 1분 30초, 어떤 거는 5분 해가지고 2분. 뒤에 그렇죠. 촬영도 네. 보고 맞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레시피나 음식이 다 있기 때문에 AI가 카메라를 보고 알아서 그냥 할 수도 너무 좋다. 있는 거죠. 너무 좋다. 점점 아니, 게을러지게 만듭니다. 네. 그런 거 있으면은 진짜 이제 요리를 잘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 그렇죠. 조리만 하면 되죠 이제.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야. 그렇죠. 저는 간도 그래서 알아서 좀 네. 맞춰서 기계와 셰프의 콜라보 제품들도 머지않아 나오겠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루빈 시대 이후에는 네. 제가 이런 거죠. 지금은 그냥 기초적인 조리를 대신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추론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네. 하면은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제 셰프의 레시피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흉내를 낼 수 있는 시대가 저는 내년 이후에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함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GPU가 앞으로 메모리 시장을 더 끌고 갈 수 있는가?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케이. 이 보시는 것은 왼쪽이 이제까지 엔비디아의 모델별로 HBM 탑재량 기가바이트로 나온 것이고 그 속도는 어느 정도 됐는가인 네. 거예요. 결국에는 루빈 울트라가 27년도에 나올 텐데 그때부터는 메모리 용량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1TB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가전 회사들이 에이전트 AI를 넣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반도체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HBM에 들어가는 DDR5 말고도 이 범용 반도체의 DDR4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나비 효과가 올해 3월과 9월 정도에 있을 것 같다. 3월과 9월 하면 뭐냐면요. 갤럭시와 아이폰 출시. 네. 자, 이 업체들요. 지금 다 메모리 가격 많이 올라가서 약간 큰일 났습니다. 사실은. 가격이. 네. 예. 근데 메모리 그 스마트폰 업체 입장에서 일단은 가격을 비싸게 불러야 돼요. 일단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I를 막 꾸겨 넣거나 새로운 기능을 넣거나 해서 하드웨어 폼팩터도 완전 진일보를 이 김에 하는 시기가 3월과 9월에 저는 올 수 있을 것 그래요? 같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팔리면 네. 메모리가 조금 시들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3월과 9월 이런 정도 증시가 조금 쉴 수도 있는 이벤트를 우리는 좀 체크를 하자라고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어쨌든 키노트 스피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지금 12개월 직전 이제 확정된 실적을 가지고 밸류에이션한 것이 바로 이 파란색이고요. 네. 그 다음에 12개월 선행 앞으로 있을 실적을 가지고 밸류에이션한 것이 바로 요 얕은 색입니다. 어머, 괴리가 그 말은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그러네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23년도 말이었어요. 그때가 즉 뭐였어요? AI 초입. 저 때가 2023년. 네. AI 초입에 네.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가와 이익은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익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시기를 좀 반영을 했고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2개월
후행 밸류에이션을 보면 거의 고점까지는 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익은 증액이 돼도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갔던 것이 실제 24년도였었습니다. 24년도요? 예.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26년도의 반도체는 저는 25년도보다는 좀 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주가가 100% 정도 올랐잖아요, 작년에. 네. 네. 그러면 올해는 뭐 한 50%? 50%. 반이나? 어. 예. 근데 이제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자, 우리가 주식은 성장률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분값을 보거든요. 네. 하이닉스 주가는 거의 3배 올랐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은 사실 QOQ로 보면은 정말 뭐 200%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QOQ, YOY 미분값이 26년도 정도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네. 그러면 27년도를 기대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기대할 수 있을까? 네. 이제 이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정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 PER 15배 정도가 평균치고 네. 이번에 평균치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주가의 네. 고점. 그렇게 되면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한 시총 한 1,300조에서 한 1,4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수익률을 보면 한 50%에서 60% 정도가 나와요. 근데 27년도에 우리가 모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반도체 시장이 열린다면 뭐 의견을 조정해야 되겠지만 저는 25년도에는 반도체의 뚜껑은 없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네. 26년도의 시작점에서는 뚜껑이 있긴 있는데 되게 층고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닥 랠리가 연중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속도가 감속을 해서 생긴 일들. 네. 오늘 현대차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렇죠, 올라가는 그렇죠. 반도체가 네. 쉬면 다른 쪽으로 확 수급이 쏠려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현대차도 밸류에이션 스탁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당연히 뭐 바이오라든지 네. 뭐 코스닥 시장이 좀 보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올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여전히 좋지만 지난해만큼의 상승률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2027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때의 뭔가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올해 뭐 중반, 하반기 이렇게 좀 나오게 되면은 항상 또 반도체는 6개월 정도 선반영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니까 네. 그 말씀해 주셨던 5, 60% 이상을 갈지 아니면 2027년이 가까이 가보니까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진 않네 하면은 이제 그 상단은 그 정도에서 조금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아마 제가 연중으로 한 번씩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도체 업황 때문에 네. 주가가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네. 업황 때문에 예, 주가가 왜냐면은 흔들린다? 지금은 예전에는요 반도체에 대한 업황을 되게 예상하기가 쉬웠어요. 네. 예를 들어 모바일 반도체 비중이 60% 이상일 때는 핸드폰만 팔리는 거 보면 알면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조차도 자기네 업황이 얼마나 좋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바일의 비트그로스는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캐펙스 막 늘릴 수도 없은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소부장도 좀 잘 안 달리고 메모리의 이익이 더 몰빵이 되는 이유는 캐펙스도 늘리기도 애매하고 수요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네. 이 보수적인 캐펙스 전망이 낳은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 때문에 저는 수요는 어쨌든 탄탄할 것이다. 근데 네. 문제는 전혀 의외에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한다거나 싱화윤이가 상장을 한다거나 네. 그 돈으로 HBM을 찍어낼 수 있다거나 이런 중국발 노이즈에 대해서는 조금 주가가 왔다 갔다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창신 메모리 상장 예정일이 혹시 정해졌나요? 아니요, 밀리고 있어요. 근데 가치는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밀릴수록. 예, 왜냐하면 메모리 업황이 너무 좋으니까. 네. 왜냐하면 지난해 보면은 거의 10조, 15조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30조 타고 50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80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창신 메모리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의 무신사처럼 네. 업황이 너무 좋을 때는 상장을 뒤로 미루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비슷한 연출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내용이 많긴 한데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요 몇 년 사이에는 M7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M7만 네. 해도 좋다. 네. 근데 M7 요즘에 재미없다. 오히려 네. 미국 빅테크를 봤을 때 S&P 500 지수보다 밑에 언더인 애들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더 관심을 이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혹시 네.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M7의 평균 멀티플이
지수 평균 대비 비쌌죠. 예, 근데 그 이유는 완전히 초고속 성장을 했었고 고마진이 유지가 됐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사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에서 보면 시총순위 한참 밑에 있는 네. 마이크론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영업이익률만 따지면요, TSMC에 붙었고요. 성장률로 보면 내년도에 잘하면 엔비디아를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밸류에이션이 높은 엔비디아와 TSMC의 네. 영업이익률과 성장률을 이긴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약점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속도를 보면은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쉬면 나머지 중소형주가 움직이듯이 네. M7 쉬니까 러셀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상승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은 더 지금의 방향성. 그러니까 지수는 만약에 지수가 5천을 가잖아요.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봐서 이 정도는 올라가겠다 생각하는 정도 수치가 4천 후반대이긴 한데요. 그 정도 가면 아주 빠르게 종목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실 브레인이라는 키워드도 네. 뜨고 있거든요. 사실 네. 미국 시장에서는 AI뿐만 아니라 최근에 바이오 얘기도 네. 너무 많이 나오고 지금 뭐 맞아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있지만 거기에 이제 뭐 로봇까지 붙어 있고 그러면서 투자의 기회가 진짜 더 많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얘기하죠. 반도체만 주식이 아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AI 시대에 되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네. 방송에서도. 네. 우리가 통상 이 블룸버그라고 하는 데이터 통신을 보면 12개월 포워드를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익의 곡선이 증이익의 곡선이 예전에는 이렇게 정률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 AI와 최근에 지정학 변경, 지정학 환경 변경 때문에 이익의 곡선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AI가 유발한 시대에서는 이렇게 정치 지정이 빠르게 바뀌는 환경에서는 네네. 24개월이나 또는 36개월 포워드를 봐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걸 보고 있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바이오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이오 랠리가 연중에 한번 올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얘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CES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우리가 이번 CES 2026 현대차가 주인공이다라고는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말 중국 업체들 막 여기서 로봇 춤추고 저기서 막 율동하고 덤블링하고 뭐 보셨어요? 다 봤죠. 난리 네. 났다고 업체도? 하더라고요. 예. 어때요? 실제로 봤을 때? 네. 일단은 뭐 와우 포인트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사전에 정리를 좀 드리면 네. 옵티머스라고 하는 테슬라 로봇이 있고 네. 그 옵티머스 로봇은 전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티어 2 정도가 누굴까 싶은데 그게 유니트리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유니트리와 거기 최근에 엔진 AI라고 하는 이제 이게 합성 논란이 있었던 격투 로봇이 있었어요. 네. 그 로봇 정도가 새로운 대항만에 한 다음에 수많은 로봇 기업들 중국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건데 중국 로봇만 봤을 때는 정말 우리나라 로봇 큰일 났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일단은 격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싱을 했잖아요. 예, 복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균형 감각이 알고리즘으로 다 이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로봇 시대가 늦게 오느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 늦게 와요? 로봇을 도입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는 환경은. 네. 예를 들면 자율주행 로봇 있죠. 그거 턱 있으면 못 지나가요. 그 예를 들어 자율주행 물류 센터를 만든다 네. 하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평탄한 바닥 같아도 평탄도를 처음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훨씬 더 평평하게. 네네네. 그러니까 로봇을 갖고 오고 싶어도 그냥 물류 센터를 아예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 빼가지고 뭘 다 하거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빨리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주변에 보는 기업들은 로봇 도입을 거의 못 하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바퀴 달리는 로봇은 이렇게 한계가 많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균형 잡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근데 유니티 로봇은 제가 실제로 미러도 봤거든요. 네. 어때요? 안 넘어져요, 잘 안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로봇이 뭐 이렇게다가 들어와요? 그죠? 균형 아니면 잡고 자기가 서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코어에 어떤 완전히 힘이- 버티냐가 아니라 밀려요. 밀리는데 밀리다가 다시 버티는 그- 거예요. 밀리는 다시 서요, 이렇게. 사람처럼. 예. 오, 신기하네. 근데 문제는 이게 각도가 문제, 뒤에 말씀드리게 하는 건데 이 각도가 일정 부분 넘어가면 넘어집니다. 그게 혹시 뭐 몇 도 몇 도는 다 각각 예. 다르겠죠?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일정 부분이 넘어가도 안 넘어져요. 그래요?
네. 이게 기술력이지. 예, 그 얘기를 뒤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와우 포인트가 나왔다는 거고 네. 자료 한번 보시면은 네. 실제 제가 중국에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지금 자료 보시면 CS2026에 참가했던 로봇 기업들입니다. 중국이 20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이번 CES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로봇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엄청나네요. 실제 삼성전자가 지금 원래 있던 공간에서 빼서 따로 했거든요. 네. 윈 리조트라고 하는 데서 윈 호텔에서 그 공간조차도 중국 업체가 차지를 하면서 네. 거의 중국의 에이전트 AI와 로봇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 경연장이 CES가 돼버렸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핵심 기업으로 저는 두 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트리. 이 유니트리는 뭐 뒤에 말씀을 뭐 시간상 그냥 지금 말씀드리면 네네네. 자, 자동차 기업 파트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자동차이거나 방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대규모 수요 시장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키가 130cm예요. 130? 작다. 네. 아 130cm가 지금의 사람을 대체해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럼 왜 130을 만들어 놨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무기야라고 생각합니다. 무기? 네, 그러니까 그 실제 유니트리는 다 국방 관련한 프로젝트에 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작게 만들죠? 무기인데? 왜냐면 멀리 가야 장애물도 있고 이러면은 수기가 큰 들어가고? 것보다는 작은 로봇이 네. 그렇죠. 움직임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니트리는 국방 수주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 AI라고 하는 로봇이 있는데 네. 이 엔진 AI 로봇은 여기 조금만 봐도 커 보이죠? 이게 170짜리. 네. 정도가 됩니다. 통상 휴머노이드는 거의 170cm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이 이제 540도 뭐 이렇게 돌려차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유튜브 동영상에 올렸었고 그 다음에 이게 합성이다라고 해서 시연까지 좀 보여줬던 그 로봇인데 네. 거기서 발차기는 아주 옆차기 정도는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와 하고 놀라긴 했었어요. 그 옆차기가 뭐 그냥 발 하나 딛고서 이렇게 차는? 네. 근데 이제 약간 꼭 복싱 선수처럼 이렇게 스텝도 밟고 아, 이런 그래요? 것도 충분히 하긴 했었어요. 리드미컬하게 그게 되나요? 네. 혹시?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 두 기업이 사실 중국의 로봇에서 약간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개가 다 시연이 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붐볐었어요. 네. 한국 로봇 부스는 텅텅 비었습니다. 아이고 외국인들로 보면. 그렇구나. 네. 한국 로봇은 어떤 기업이 참여했었죠? 이게 제가 이제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실명 얘기하기 좀 아 그렇죠. 그래요. 네. 한국 로봇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현대차가 중소형주들. 모여있는 중소형주들. 보스턴 다이너믹스는 현대차 엄청 말고 사람 많아요. 중소형주들. 아. 그리고 전 정말 약간 얘네들 못됐다 생각한 게 네. 한국 연합 부스관에 있었는데 그 옆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뛰면서 돌아다니는 걸 했어요. 저는 계속. 한국에서 중국 애들이? 열렸던 네. 로봇 박람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말씀하셨던 중소기업들 쫙 뭐 물류 로봇, 뭐 물건 나르는 로봇 이런 게 막 많았어가지고 구경했는데 사실 진짜 와 이렇게 할 만한 포인트는 솔직히 없었어요. 네. 예, 그냥 저 정도는 다들 네. 하지 않나? 맞아요. 이 정도? 진입장벽이 낮은 수준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이지만 예, 사람의 이제 기관을 연결해가지고 유사하게 만드는 로봇 손도 기술력이 사실 크게 그런 건 아니고 네. 예, 상호작용이 돼야 레벨이 올라가는 것인데 네. 자 어쨌든 중국에서 크게 와우 포인트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놀란 거는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인 현대차. 거거든요. 야. 주가도 놀라워요 지금. 예, 현대차. 근데 여기서 제가 디테일을 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자, 우리가 와 하고 놀란 건 얘예요. 이 아틀라스입니다. 네. 아틀라스 근데 현대차에서 28년도 양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얘예요. 28년. 음. 그거랑 이거랑 차이가 지금 뭐예요? 버전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차이예요?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는 거예요. 아. 다리가 자,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겼어요. 뒤로 덤블링한 건 얘예요. 왼쪽에. 네. 그리고 공장에서 쓰겠다라고 하는 건 얘입니다. 그렇죠. 뭐 공장용과 이게 막 네. 180도 다르죠. 돌아가고 네. 약간 누워 있는 것 같으면서 바로 일어나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자,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을 하는 거는 보통 여기서 일하고 뭐 뒤에 싣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은 사람이 몸을 돌면 배터리 소모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가 있죠. 근데 로봇은 허리만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최적화를 할 수가 있죠. 아, 그러네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중국 로봇은 없는데 한국 로봇에 있는 나우 포인트는 뭐냐? 목적성이에요. 목적성. 네. 그러니까 한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명확하게 생산지에서 일을 하겠다, 생산 공장에서 일하겠다는 거는 목적을 정해두고 만든 셈이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하중 물류가 50kg까지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니트리 로봇, 엔진 AI 로봇 다 대단한데 네. 걔네들은 쿵푸를 하기 위해 만든 로봇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50kg 하중을 못 견딥니다. 자, 그런데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액추에이터의 크기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액추에이터 크기가 크면은 힘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더 크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걸 가지고 한번 오른쪽을 보세요. 이 가운데 네. 거를. 액추에이터 크기가
같나요, 다르나요? 다 여기 요 사이사이가 달라요. 사실 다 같습니다. 아 같아요? 네. 쟤는 왜 달라 예, 보이지? 여기가 다 어. 같아요. 동그라미가 다 네, 지금 크기가 네.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부품이 대량 생산하겠다는 거죠. 네. 오, 사람들은 그러면은 가격을 낮출 수 그렇죠. 있어 좋네요. 양산을 본 겁니다. 지금부터. 네. 그러니까 이런 거면은 양산을 하려고 드네. 아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양산에 임박한 가장 큰 제가 아까 논외 단계 휴머노이드 로봇은 네. 옵티머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 그 다음에는 유니트리가 아니라 보스턴인 것 같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왼쪽에선 와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틀라스에서 나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여기에서 현대차가 또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베드라고 하는 것의 직접 사업자입니다. 모베드. 네. 저건 처음이네요. 뭐예요? 물류 로봇이에요? 네, 이게 또 그냥 스쳐 지나간 뉴스도 안 나오는. 네. 자, 근데 보시면 이 모베드는요,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4개의 바퀴가 달린 네.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면은 뭐가 다르냐. 아까 제가 바퀴 달린 로봇은 평탄도 공사를 해야만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죠. 그래서 실외 배송 로봇이 요즘에 아무도 얘기 안 하죠. 배민 뭐 로봇 이런 데 아무도 얘기 안 하죠. 네네네. 근데 이 모베드는 바퀴가 움직입니다. 아 지금 약간 위, 좀 꺾여 아래로 있는 게 그래서 어지간한 계단과 어지간한 언덕은 굴곡도. 네, 평탄도 공사 없이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호. 그래서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놨잖아요. 위에 아무거나 얹으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 네. 사람이 탈 수 있는 비클도 만들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달라지는 거죠. 네. 전 세계에 되게 많은 실외 배송 로봇,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 있지만 네. 사실 모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슷한 환경입니다.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저는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기술을 많이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들의 디스카운트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정말 칼을 갈고 이야. 깎아가지고 근데 재밌는 점은 자, 이 기업을 현대차가 얼마에 사왔을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 비용이 얼마였죠? 1조였습니다. 1조. 1조. 맞아요. 네. 1조. 지금 얼마일까요? 저는 뭐 15조에서 많게는 뭐 20조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상장한다 그리고 올해도 네. 상장한다 얘기하고 있죠. 오늘 언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놀래켰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자, 제가 그냥 간략하게 뭐 매주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입니다. 뭐냐면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수요 시장을 갖고 있지 못하면 생존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가장 큰 수요 시장의 핵심은 저는 민간에서는 자동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유니트리보다도 유비테크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더 나을 것 같고요. 테슬라나 피겨 AI,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사업자다. 자, 그러면 나머지 수요는 뭐냐? 방산일 겁니다. 네. 그래서 유니트리는 중국의 방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넥스원의 고스트 로보틱스가 뭐 미국이나 이제 일본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방산을 하느냐, 아니면 자동차 공장에 투입이 되느냐, 자, 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제 그러면 왜 오토에버가 많이 올라가느냐? 여기는 설명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에버. 자, 오토에버의 지분 구조를 보면은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되게 닮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지분율이 비슷하게 가져가는구나라고 첫 번째 의심을 들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왜 오토에버가 갑자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단은 제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먼 미래 로봇 시대에서는 절대 빼면 안 되는 것들, 절대 지켜야 되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데이터입니다. 자,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해요. 네. 방산, 군사 기밀 지역에서 일을 해요. 네. 아니면 집에서 일을 해요. 결국에는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기밀이거나 프라이버시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 갔다 오거나 외부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네. 거죠. 그러면 어떤 한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데이터 사업과 솔루션 사업을 같이 하겠죠. 그럼 오토에버한테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오토에버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원래 오토에버의 주력 사업은 전통적으로 뭐였나요? 현대차의 네. 이제 SDV라고 하면은 그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보이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OTA라고 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자동으로 시켜주는 거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오토에버가 하는 것이 원래 본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내비게이션도 자동차에 탑재가 돼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과 좀 딥하게 들어간 정밀 지도도 다 오토에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토에버. 네. 그다음에 이제 오토.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비스가 바로 요렇게 아까 저희가 질문이 좀 있었는데 같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룹의 지주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네. 글로비스가 지주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음. 순환 출자 때문에 그런 건데. 그죠. 예, 그러니까 지주사의 구조를 갖춘 건 모비스고요. 네. 예, 그다음에
지배구조에서 역할이 중요한 건 글로비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정의선 회장의 활용 지분이 글로비스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근데 지주사 역할은 모비스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장표 보면서 설명 좀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비스는 사실 이제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업에서 주체라기보다는 저는 좀 객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모듈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가져와도 모비스가 모듈화해서 끼는 회사고요. 아 네. 그리고 원래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AS 센터에 오면은 모비스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제 블루센터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스도 이제 다른 업체보다는 좀 느리게 갔지만 오늘 뒤늦게 올라가는 거는 결국에는 로봇 사업을 하고 부품 사업 하겠지만 네. 모비스한테는 다 기회가 있을 것이다. 모듈러 사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오토에버의 사업과 글로비스의 지분 가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현대차의 영향이 가장 실적적으로는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네.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향후 실적 전망을 그래서 현대차 네, 네. 그룹 거를 최근에 쫙 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로봇 같은 경우에도 2027년 뭐 이렇게 양산이 되면은 사실 올해 실적 지켜오고 내년에는 그게 뭐 양산을 한다고는 하지만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예. 과연 맞나?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맞아요. 오늘 올라가는 거 보면서도 야 이거 조금 오버슈팅 아니야? 네. 이런 걱정이 좀 들긴 하죠. 기대감은 냉정하게 크긴 말씀을 하지만. 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가치와 파이프라인 가치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지금 올라가는 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를 간접적으로 한번 반영을 해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저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의 업사이드가 제한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현대글로비스와 현대 오토에버 같은 네. 경우에는 조금 모멘텀이 있을 수 있어요. 오. 이거는 뭐 추천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네.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네. 건데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편입 규모도 지금부터 시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영을 하는 것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가치가 도대체 얼마일까? 네. 근데 현대 모비스 대비 시가총액은 절반입니다. 네. 30조, 15조 이렇게 치면은. 근데 지분 가치는 더 큽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게 자동차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나믹스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네. 글로비스가 모비스보다 조금은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 크게 뭐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로봇의 수익 가치보다는 파이프라인 가치를 인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파이프. 그 가치를 인정을 잘 받을 수 있는 오토에버나 네. 그리고 글로비스가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더 베타가 높을 것 같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ES 얘기 사실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에 워낙 또 네. 전문가적인 시선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예. 정말 1시간 특집으로 하고 싶은데 잠깐 저희 광고만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광고 타임. 네. 아침 투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돈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럼요.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나 오늘부터 그게 굉장히 시크하게 방송하기로 했는데. 도훈 씨 시간 없어요. 네, 지금. 알겠어요. 귀여운 것만 자, 댓글 읽지 말고 지금 알겠습니다. 시간이 우리 없어요. 이학 차장님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금리 얘기하면서 금리. 오프닝 때 트럼프랑 파월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계속. 저는 파월 안경 벗은 거 처음 봤어요.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오. 그 인터뷰, 그러니까 그 본인의 발화를 2분 정도 영상을 올렸는데 네. 너무 힘들어 정말 보이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은 아니고 정말 세계적으로 그럼요. 유명한 돈도 사람들이지만 많으실 거예요. 안경을 벗고 이거 마케팅 정말 어떤 승부를 거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분 변호사입니다. 네, 일단은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연준 의장은 역사에 남습니다. 경제 교과서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트럼프의 권력에 굴복한 연준 의장이 되기는 네. 죽기보다 싫겠죠. 예, 역사에 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마케팅도 같이 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연준의 독립성을 끝까지 수호하고자 하는 것을 5월까지 투사 같은 느낌도 예, 좀 5월까지는 나고요. 보여줄 것이다. 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금리 인하에 적절하게 나온다면은 네. 마찬가지로 인하를 하지만 정부 때문에 한 건 아니다라고 또 마찬가지로 좀 매조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것뿐만 아니라 카드 금리 10% 상한 그리고 주택 관련해서도 그렇죠. 기관한테 사지 말라 하면서
뭔가 굉장히 옥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올라가지 않기 위한 네. 다양한 방법들을 막 펼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제 밤사이에는 카드사 주가도 엄청 급락했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행보가 과연 우리 이제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접근해야 되는지. 근데 혹시 저는 서민 대통령을 꿈꾸는 건가요? 지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포퓰리즘, 깜짝 놀랐어요. 포퓰리즘. 근데 물론 근데 그게 있을 겁니다. 네. 왜냐면 중간 선거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중산층, 충분히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아. 하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중간 선거 탓으로 하면은 이번에도 베네수엘라 때 중간 선거 이기려고 하는 거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유가 대리, 유가 네. 대리. 근데 그 준비 6개월 전부터 했는데 아. 그때부터 중간 선거 얘기 생각은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유가라고 하는 것은 중간 선거라기보다는 네. 예, 이제 인플레이션을 그쵸, 계속.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피터 틸이라고 하는 네. 사람의 이야기를 전 되게 흥미롭게 듣는데 네. 자,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큰 맥락은 결국에는 기술 패권을 가져오는 것이고 근데 기술 패권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두 가지죠. 미국의 기업, 미국의 돈. 네. 근데 돈을 막 풀면 만약에 소비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엄한 데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미션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풀면 풀수록 인플레이션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 영역 그러니까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을 최대한 끌어내려서 금리 인하까지 촉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기술 패권 아니라 이제 무력적인 실제 패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려는 것이 진짜 패어요. 예, 최근의 행보인데 네.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영향도 좀 이야기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볼게요. 실제 지금 제가 이제 미국의 기술 굴기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행보는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네, 중국이 과거 한 5년 동안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장표 보시면 미국이 이제까지 했던 것들 첫 번째로는 이란, 이란이 공습을 했었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전쟁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공습과 공격은 좋아하는데 본인이 폭격은 일방적인 좋아하는데 폭력하는 걸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전쟁은 싫어하는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란을 공격을 하고 핵시설만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아픈 고리가 무엇냐 그것만 건드리는 사람 같아요. 두 번째로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아픈 고리 마두로이겠죠. 마두로를 체포하는 그렇죠. 것이 그 작전의 핵심이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눈을 돌린 것이 그린란드인 거죠. 그린란드를 사겠다. 네. 아니면 뭐 자치령으로 하겠다. 덴마크랑 딜한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만 달러씩 주겠다. 1인당 뭐 1억 넘게. 예. 근데 사실은 사실 인구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가 뭐 50만 정도 되나요? 그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네, 싸게 네. 먹히는 딜이에요. 사실 곱하기 59만 하면. 어.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그린란드 상황도 재밌는 점은 미국과의 합병은 80% 이상이 반대. 반대. 반대예요? 근데 또 재밌는 점은 덴마크에서도 분리하는 좀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것도 반대. 그러니까 지금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지금 그쵸. 네. 그린란드라는 나라로 인정받기를 맞아요. 원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린란드가 그냥 무조건 미국이 못 가져간다라고 네. 얘기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사실 나토에서도 미국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세게 반대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주민 투표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붙인다라고 네. 하면은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도 생각보다는 되게 없다. 근데 전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많고 뭔가 이제 여론 이런 걸 되게 여론전 잘하잖아요. 그렇죠. 너네 덴마크랑 같이 하는 것보다 우리랑 함께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그렇지. 그쵸. 우리는 너의 그쵸. 자주성을, 독립성을 맞아요. 뭐 인정해주되 네. 자원만 줘. 재발시켜줄게. 그렇지. 맞아요. 자원만 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 한 가지의 맥락에서 이제 미국이 국제기구 탈퇴해서 그 돈으로 국방비를 늘리겠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전 한 가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네. 자, 근데 이제 미국의 이러한 행동으로 최근에 달라지고 있는 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GPR 인덱스라고 해가지고요.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인덱스예요. 최근에 보시면은 9.11 테러, 걸프전, 러우 전쟁을 빼면은 제일 높은 레벨까지는 올라와 있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요. 예전에는 이 지정 리스크를 지역별로도 레벨로 볼 수 있거든요. 한두 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중동이나 이런 쪽이 올라갔던 적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냥 삽시간에 다 전반적으로 높아져 있어요. 그냥 팡 그쵸. 산발적으로. 이게 지금은 지정 리스크 인덱스가 거의 전 세계에 다 잔존해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네. 지정 리스크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실제 그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그럼 국방비를 올려서 뭘 할 것인가?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골든돔, 황금 함대 이 두 가지를 내고 있는데 이 골든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주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인 거예요. 이거 왜 하냐면은 이것도 제가 아주 처음에 나왔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 중에 초음속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보다 빨랐어요. 그래서 지금의 디펜스 시스템으로는 방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공포로 작용을 했었고,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위성으로 관찰하고 AI가 판단하고 미사일을 격추하는 모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 골든돔 프로젝트인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면 미국에서 논란은 있습니다만 성공을 하면은 네. 이제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뭐 누가 쏘든 간에 저게 우리를 향해 오는구나 하면은 그냥 때려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황금함대 프로젝트인데, 이 황금함대 프로젝트는 결국에는 군함을 현대화하자. 현대화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크기를 일단 키우자. 그래야 선원도 더 많이 들어가고 미사일도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규 항모와 잠수함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서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자, 그린란드 변수를 감안해서 우리가 어디에 영향이 많을까? 결국엔 조선입니다. 네. 조선. 예,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지금 그린란드 가지고 왜 그럴까?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의 권한은 그 나라에 있고, 하지만 거기에 뭐 배를 다니거나 아니면 비행기는 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네. 게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그린란드를 병합을 하면은 북극의 일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다 독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본이 자기네 땅에 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근데 이게 된다라고 네. 했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이 왼쪽 서쪽은 캐나다의 영해를 지나야 되는 것이고요. 네. 오른쪽은 러시아의 영해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이제 그린란드를 먹더라도 이용을 하려면 결국에는 캐나다의 영해나 러시아의 영해를 지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대부분의 대가 보통 얼음으로 다 뒤덮여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쇄빙선이 엄청 많이 필요한 네. 겁니다. 여기서 싸워도 아니면은 무역을 하더라도 뭐가 됐든 쇄빙선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배가 더 필요하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것 때문에 쇄빙선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실제 국가별로 쇄빙선을 갖고 있는 현황은 어떨까? 네. 이게 지금 이 서브마린이 이 잠수함이 요 위에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아이스 브레이커. 아이스 쇄빙선이에요. 브레이커. 네, 보시면 러시아는 엄청 많죠. 네. 실제 러시아의 군사 기지를 보시면 여기 엄청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원래 자기네가 추운 나라기도 하니까. 그쵸. 네. 근데 쇄빙선. 이 여기를 러시아는 이용하려고 미리부터 준비를 했고요. 아하. 여기에서 15쪽 정도 받아온 게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미국 보시죠. 여기를 여기를 확보한다고 치더라도 다섯 쪽으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밖에 없어요. 배를 지금보다 한 5배는 더 빨리 만들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그린란드를 수복 가능하다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건 쇄빙선이라고. 쇄빙선을 삼성중공업이 잘 만든다고요? 사실 쇄빙선은 우리가 다 잘 만들어요. 다 잘 만들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대규모 지배지대에 발주를 네. 한 게 삼성중공업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특수선 사이클이 올해 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아니 조선은 무슨 모멘텀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쵸. 사실 조선은 또 국방이랑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원래 선종은요. 근데 이게 또 하나가 베네수엘라 얘기 말씀드리다 아까 네, 말았는데 네. 베네수엘라로 하고 싶은 게 바로 석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석유가 파이프라인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배로 떠 나르는 거죠. 그럼 실 실제로 베네수엘라에 증산을 해서 싣고 나른다 그러면 다 VLCC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하고자 하는 것들 생각해 보면 다 배가 다 필요해. 배가 필요하겠네라고 그러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것이고, 케이시 필요하다고. 그렇죠. 다 초대형 선박. 근데 또 재밌는 점은 이렇게 미국이 어떤 배 슬롯을 저희 속된 말로 아도로 찍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발주를 내년 내후년에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네. 국가들도 그냥 미리 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빨리 만들어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조선의 근데 어쨌든 한 가지 키워드는 특수선이다 올해는. 네, 특수선. 와 조선의 모멘텀이 사실 이제 재작년 작년 초까지만 해도 네. 계속해서 노후 선박 교체 뭐 이런 네. 얘기로 좀 뭐 수주장고 2년 3년 쌓았다. 그러더니 맞아. 갑자기 트럼프가 I need a ship, K 아. ship 뭐 이러면서 하나 오션컴 뭐 이렇게 하더니 지금 또 힐리 여기 조선소. 마스가 이렇게 들어오더니 또 이제 맞아요. 그 올해는 또 특수선. 그렇죠. 실제 26년도에 그 발주량 보면은 절반이 네. 거의 기타 선종이에요. 네. LNG선, 군함, 그다음에 셔틀 탱커 뭐 이런 특수선들이 예전에는 비전통적인 선박들이 지금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아니 차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우리 네네. 아까 좀 광고 잡아두고 돌면서 싶죠. 예. 이거 투자 얘기할 때 결국 그래서 지금 뭐에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되냐 그 아이디어 맞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조선. 조선 말고 또 그 전력 얘기
하셨던 예, 거. 맞습니다. 그럼 까먹으시면 안 지금부터 돼요. 지금부터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고 임팩트 예, 있게. 예. 그러면 이건 지금부터는 또 짧게 말씀드리면 자, 지금 정책에서는 일단 네. 중국은 지금부터는 AI 하드웨어 사이클이다. 네. CES에서 우리 확인을 했다. 네. 실제 여기 지금 이구안신에서도 처음으로 AI 클래스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아하. 자, 지금부터는 AI를 하드웨어로 보여주고자 하는 중국의 굴기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네. 결국에는 인프라예요. 네. 인프라는 크게 두 가지인 거죠. 부품과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전력. 네.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로봇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부품들이고 네.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자율주행에서 휴머노이드로 올라갈수록 비싼 제품들이 보통 네. 쓰입니다. 이거 다 IT 하드웨어죠. 아. 그럼 IT 하드웨어를 제일 많이 만드는 기업들의 멀티플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 IT 하드웨어 새로운 폼팩터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기나 LG 노텍 같은 경우에는 평균 밸류에이션 밑에 있다가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2배 이상 업사이드가 됐던 네. 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걸로 뭘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 거죠. 뭘로 움직일 거냐? 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필요한데 네. 결국엔. 예를 들면 전력 기기도 중요한데 자, 지금부터는 전력의 공급사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법 개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력 가격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치적인 영역은 떠났습니다. 이제 네. 경영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익이 될 텐데 그럼 증익이 되면은 배당을 주겠죠. 우리나라는 배당을 못 주는 전력 기업이었죠. 근데 해외에서 전력 기업들이 배당을 다 줍니다. 네. 평균 3% 이상 주면은 PBR이 2배 이상 가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이 제일 싸요. PBR 1배 정도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PBR 0.6배입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아주 초장기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전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게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25년도에 제일 많이 외국인들이 사는 것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네. 삼성그룹주 2등이 한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전 그래서 주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PBR 0.6배. 근데 여기다가 전기료 인상하면은 더 좋고. 또 3월 주총 시즌 네. 요구하겠죠. 네. 네, 배당 요구하겠죠. 이건 거의 사실 지금 거의 뭐 떠드린 거다 이거는. 네, 네. 한전. 오픈북이에요. 오픈북으로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다음에 제가 짧게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 정책 네. 말씀드리고 자, 지금 이거는 아마 다음 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3월을 앞두고 있어요. 주총 시즌 시작입니다. 주총 시즌에서 이미 무엇이 나올지 독립이사 선임할 때 이제 이러저러한 요구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주들이 주주 제한 엄청나게 늘릴 것입니다. 네. 실제 한번 보시면은 경영권 분쟁 공시 건수와 주주 제한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3법 개정 완료된 첫 번째 주총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거라고 이미 이 법률계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배당 상황이 결국엔 올라가는 걸로 끝날 것이고 지주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틸리티 기업들의 배당 상황이 다 올라갈 거다. 네. 자, 마지막이 바로 이 코스닥. 자, 지금 코스닥이 언제 좋아지느냐? 그렇죠. 자, 1월 말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1월 있습니다. 말. 자, 이유는 뭐냐면 일단 국민 참여형 펀드 출시가 상반기 내에 네. 2, 3분기, 1, 2분기 내에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연기금의 KPI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는 것이 1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코스피의 디스카운트는 뭐 때문이다? 거버넌스 때문이다. 네. 코스닥은 뭐 때문이다? 수급 때문이었다. 왜 수급 때문이었냐? 기관은 코스닥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죠. 공매도는 코스닥에서만 트니까 떨어질 이거 수밖에 왜 있는 없네요. 지수인가 싶은 네. 거죠. 그런데 이게 맞는 거냐? 아니죠. 우리나라의 신사업은 전부 다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코스닥을 부양하지 않으면은 AI, 바이오, 신생 기업들은 다 공연물이에요. 네. 키워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월 말과 2월 초부터는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주도는 전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주도는 바이오다. 네. 그럼 바이오 얘기해 주셨으니까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네. 기대감 혹시 우리 뭐 빅딜이 음. 성사될까 뭐 이런 기대감. 사실 빅딜은 중고업체에 있었고요. 아. 네, 하지만 이 빅딜을 잘 살펴보면은 몇 가지 단선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화이자의 비만 진출 계획은 너무나 명확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항암제 시장에서 지금 1등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인데 앞으로 이중항체 시장에 대해서 진출이 많은 업체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중항체, ADC 모두 제형 변경을 다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올해 좀 큰 화두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형 변경 관련 바이오 기업들을 잘 또 찾아보는 게. 근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봐야 될 거는 저는 삼바. 이건 봐야 될 거입니다. 그러니까 시총 대형주예요. 중소형주보다는 삼바, 셀트리온, 알테오젠 이게 시총이 제일 큰 바이오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만큼은
하반기에 코스닥장이 온다라고 네. 하더라도 바이오장이 온다고 대형주로. 하더라도 지금 현대차 보시잖아요. 네. 대형주가 더 잘 갈 겁니다. 대형주 중심의 바이오주 거기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바이오주기는 한데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네. 그럼 코스닥 바이오주는 어떡하지? 네, ETF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ETF 접근도 예,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봤었던 바이오 대형주들이 네네. 저는 상반기 내로는 한번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 들어오는 섹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도체만 올라서 소외감을 느끼셨던 분들은 이 물 들어온 장에서 여러분들은 기회에 꼭 이번엔 놓치지 마시고 올해 이 수익률을 많이 끌어올리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또 우리 이혁주 차장님이 네. 계속 노력해 주실 거잖아요. 아우 너무 좋죠. 네. 1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 진짜 차장님은. 짧았어요. 네. 요 대본에 있었던 우리 질문 다 거의 못했어요 지금. 30%도 네. 못했습니다. 어쨌든 알찬 시간 네.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혁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침엔 투자 오늘도 60분 가까이 함께 하셨는데 네. 저희가 세미나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음. 서울은 압구정동 그리고 충청도 지역에서는 청주예요. 청주에서 열리는데 경기도 뭐 서울권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압구정 지점 가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이제 청주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 하단부 지역 혹은 이제 아래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 좀 위에 계셨던 분들은 차 타고 한 1시간 정도면 오니까 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선착순이기 때문에 빠른 세미나 참여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오프라인을 직접 갔는데 너무 좋았다라고. 네, 실제로 댓글로도 저희 후기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계속 올해도 열심히 세미나 준비할 테니까 네. 또 NH투자증권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